2024년 5월 28일 새벽, 브라질 아마조나스주의 수도 마나우스에서 여러 가족 구성원이 시 카르도조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하루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족들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오전 6시경 그녀의 주택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가족은 내부로 진입했다. 시의 남동생 아도마르 파라스가 문을 열었고, 그는 눈에 띄게 불안한 상태였다. 집안에는 시의 어머니 클레오시마르 카르도조와 시의 미용실 직원들이 있었다. 가족이 시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서자 모두 얼어붙었다. 그녀는 담요를 덮고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다. 질문에 대한 반응은 모호하고 회피적이었다. 그녀는 쉬고 있어요. 영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시가 이미 생명이 없다는 것이었다.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즉시 응급 서비스를 불렀다. 수사관들은 곧장 도착했고 몇 시간 안에 사건 현장과 시의 상태를 조사하며 심각한 의혹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의 상태가 위중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이다. 가족들에 따르면 시는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침대에 누워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고 부종이 심했으며 짧은 문장조차 말하기 어려워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형사사건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극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의 연쇄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당시 시의 시신이 누워있는 침실에 서 있던 가족들은 단 하나의 의문만을 품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시 카르도조의 본명은 딜라르 카르도조 카루스 다 시우바였으며 브라질 아마조나스주의 마나우스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녀는 지역 전통 축제인 보이분바에서 시나지냐 다 센다라는 중심 여성 인물로 공연하며 명성을 얻었다. 이 축제는 지역 문화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공연자에게 대중적 인지도를 안겨준다. 시는 카리스마와 지역 전통에 대한 존경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과 존재감은 강렬했다. 축제 활동을 접은 이후 시는 사업가로 변신하여 미용 산업에 진출했다. 고향의 미용실 체인을 열었고 그녀의 과거 명성은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었다. SNS 활동도 활발해 뷰티 및 자기관리 콘텐츠를 자주 올렸다. 그녀는 자기절제와 자기개발로 성공한 삶의 표본처럼 보였다. 외부에는 침착하고 추진력 있는 여성으로 비쳤다. 하지만 그녀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가족과 사업을 철저히 분리했고 이미지 관리에 철저했다. 시와 그녀의 어머니 클레오시마르, 남동생 아도마르의 관계는 중립적이고 사업적인 선을 유지해왔다고 전해진다. 클레오시마르는 SNS에 간혹 등장했지만 아도마르는 거의 대중의 시선 밖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집에 살았고 겉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였다. 2023년 이전에는 법적 문제도 시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한 사람으로 알려졌고 그녀의 브랜드는 그녀의 개인 이미지에 기반을 두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일부 가족들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사건 전날 밤, 시의 집안에는 어머니, 남동생, 전 연인 브루노, 그리고 미용실 직원들이 있었다. 분위기는 차갑고 분리된 듯했으며 시는 몸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다. 그날 밤의 일부는 브루노 로베르토가 영상으로 촬영했다. 첫 영상은 5월 27일 밤 11시 40분경으로 시는 한 손에 케타민 병을, 다른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브루노는 그녀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봤을 때
이미 케타민의 영향을 받은 상태였다. 30분 뒤의 영상에서는 시가 침대에 누워 주사기 뚜껑을 찾고 있었고 브루노는 화난 어조로 쉬라고 말했다. 시는 다시 투약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보였다. 브루노는 걱정스러운 말을 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촬영을 계속하며 위험한 상황을 단순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시는 다른 차원으로 간다는 식의 말을 했는데 이것은 가족이 믿는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들은 케타민이 영적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고 믿었고 과다 복용의 징후가 명백했음에도 의학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가 죽은 후에도 가족은 그녀가 몸을 잠시 떠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영혼을 깨울 거라며 시신을 밖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런 비현실적인 믿음은 그녀의 상태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브루노의 영상은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사망 한 달 전인 2024년 4월 24일, 가족들은 시가 강제로 집에 갇혀 있다는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마나우스 민경이 출동했을 때 클레오 시마르가 문을 열고 시에게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방을 확인하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클레오 시마르는 영장을 요구했다. 이후 시가 경찰과 짧게 대화했다고는 하나 실제로 그녀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이후 가족들은 시를 구하자는 의미의 왓츠앱 그룹까지 만들었지만 법적 두려움과 외부 개입의 실패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었던 시가 자발적으로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경찰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제도는 눈에 보이는 고통보다 절차를 우선시했다. 결국 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이는 구조 시스템의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사건 수사 후 시 카르도조의 가족이 운영한 공동체는 사실상 컬트 집단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름은 피마이비다, 파이마이비더, 로, 이는 아버지, 어머니, 삶을 뜻한다. 이들은 영적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케타민을 구조적으로 사용했고 가정은 하나의 폐쇄적 시스템이 되었다. 이 컬트의 중심은 어머니 클레오 시마르였으며 그녀가 모든 의사 결정을 내렸다. 케타민은 인슐린 주사기로 정해진 용량만큼 투여되었으며 약품은 수의학 클리닉에서 불법으로 공급받았다.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직원들 중 일부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의식에 참여했다. 내부 반대는 곧 배척으로 이어졌고 이는 실질적인 심리적 통제를 형성했다. 이 컬트는 단순한 신념 체계가 아닌 금지 약물 유통과 비의학적 투약을 포함한 범죄 조직으로 확인되었다. 수사는 미용실 운영, 약물 유통, 정신적 지배 구조까지 포괄하며 확대되었고 사건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2023년 여름, 시의 외할머니 마리아 베니나가 의식 중 사망한 사건도 조사되었다. 당시 그녀에게 주사된 약물이 기존에 가족이 사용하던 화학물질과 일치했고 이 역시 제너지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죽음은 자연사로 기록되었지만 시 사건 이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시의 미용실은 겉보기엔 정상 운영되었지만 내부에서는 의식이 진행되기도 했고 일부 직원들은 영적 수행이라는 명목 아래 케타민에 노출되었다. 그들은 반대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있었고 업무 지속을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사망 후 전 연인 브루노는 사건에서 물러난 인물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몸에도 피마이 비다 문신이 있었고 그의 휴대전화에는 주요 인물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이 남아 있었다. 결국 그는 허위 진술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주된 혐의는 약물 제공, 유통, 범죄 조직 참여였다. 케타민의 주요 공급처는 마나우스에 위치한 수의학 클리닉이었으며
운영자인 주제 막시무 시우바지 올리베이라는 자진 출두했다. 이 클리닉은 시가족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고 이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고리였다. 경찰은 이 조직을 소비자, 시가족, 중개자, 미용실 및 트레이너, 공급자, 수의사로 분류하며 체계적인 범죄 조직으로 결론지었다. 2024년 12월 마나우스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각각 10년 11개월 8일의 형과 벌금 7만 270헤아를 선고했다. 이는 총 약 50만 헤아에 달했다. 판사는 이 사건을 영적 수행을 가장한 조작과 신뢰의 악용지라 규정했다. 사건 이후 시 카르도조의 이름은 브라질 전역에 알려졌고 이와 유사한 컬트 조직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다. 지금도 일부 관련 인물은 감시하에 놓여 있으며 이 사건은 단지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닌 시스템과 믿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구조적 파멸의 사례로 남아있다.